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알아서 포기하고 돌아갈 겁니다. 영하 40도의 추위가 우스운 나라 러시아. 그랬기에 러시아의 보일러 성능은 곧 생존율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 국민 2억만 명의 목숨을 거대한 시장으로 본 당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눈이 휘둥그레지며 달려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독일, 이탈리아, 일본 기업들. 하지만 결국 유럽산 기계들이 버티질 못하고 불타버려 멈췄을 때 유독 한 나비 모양의 로고가 붙은 한국산 기계는 멀쩡했는데요. 전 세계 기술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한국은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환경이 독하면 그것보다 더 독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난과 추위를 극복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러시아 시장의 70%를 독점해버려 한국 없이는 생존율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었는데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어야 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혹독한 나라의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일러가 전부 멈췄습니다. 노인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새벽 3시 저의 전화기에서 울려 퍼진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27년간 극한 기후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온 엔지니어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난방 인프라 프로젝트를 맡았고 시베리아 지역 극저온 보일러 안정성 테스트를 총괄했습니다. 제 삶은 숫자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온도로, 추측이 아닌 측정값으로 세상을 판단하죠. 27년 동안 저는 시베리아의 겨울을 상대해왔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보일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약속일 뿐입니다. 러시아에서 난방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저는 겨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2009년 겨울 이르쿠츠크의 한 아파트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3명의 노인이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고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얼어붙은 방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노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보일러를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쿠츠크 외곽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난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45도였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이 정도 추위는 흔한 일이지만 보일러가 멈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난방이 끊긴 아파트는 30분 안에 영하로 떨어지고 2시간이면 사람이 저천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대지는 끝없는 백색 지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보일러실 바닥은 얼어붙은 콘크리트 냄새가 진동했고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리가 내려앉은 파이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중앙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전압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220볼트였던 전압이 갑자기 178볼트까지 급락했다가 역전압 스파이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260볼트를 찍었습니다. 러시아 전력망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가 폭증하는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전압 변동이 일상이었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일수록 전압은 더욱 불안정했습니다. 낡은 송전 인프라, 과부하 걸린 변압기, 급증하는 전력 수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러시아의 전력망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일러 제조사들은 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격 전압 224, 오차 범위 10%, 안정적인 전원 공급 환경 필수. 하지만 러시아 어디에 안정적인 전원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하나씩 기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 동에 설치된 보일러는 총 87대였습니다. 그중 74대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보일러는 기판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전원부 콘덴서가 터져 있었고 MCU 칩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역전압 스파이크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은 정밀했지만 전압 변동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콘덴싱 보일러는 에러 코드를 반복해서 표시하며 재가동을 거부했습니다. E08, E11, E14. 연통으로 역풍이 불어 들어오자
압력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계된 센서가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들이었지만 러시아 환경에는 너무 예민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하지만 시베리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일부 모델이 린나이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너머 일본 엔지니어 2명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정돈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치 환경이 우리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전압 안정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통 설치 각도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압이 안정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베리아에서 역풍이 불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기술은 러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혹하는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영하 40도는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화면 너머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매뉴얼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영하 45도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하청 기술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최근 한국산 제품 하나를 테스트 중인데요. 한국?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으로 유명하지만 난방기기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 LG의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러시아 도로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난방? 독일의 보쉬, 일본의 린나이, 이탈리아의 베레타. 이들이 난방 시장의 표준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기술이 100년 넘게 쌓아온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니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제품에 대한 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그러나 기술자가 가리킨 곳으로 갔을 때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단지 12개 동 중에서 대부분의 보일러가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산도, 일본산도, 이탈리아산도 모두 에러 코드를 표시하거나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7동 3호 라인의 보일러 한 대만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작은 녹색 LED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박동처럼,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저는 즉시 센서를 연결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온도 영하 44도, 입력 전압 182V, 가스 압력 정상 대비 87%.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 기계는 온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 58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어판을 확인했습니다. 브랜드는 경동나비엔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경동나비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기계들이 모두 멈춘 조건에서 단 한 대만 작동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의 차이입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보일러 외장을 만져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내부에서 연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회전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괴성처럼 들렸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가혹했지만 공평했습니다. 약한 것은 무너지고 강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장을 폭로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만이 아니라 이들은 혹한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녹색 불빛이 그날 밤 가장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추울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영하 45도, 전압 178V, 역풍 초속 28m, 경동나비엔 모델, 정상 가동 중. 27년간 혹한 속 보일러를 다뤄온 엔지니어로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가치가 있는 기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일러를 분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버티지 못한 시베리아의 밤을 견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외부는 여전히 영하 40도였지만 저의 호기심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치 기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산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독일도 못 버틴 시장인데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놓친 설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녹색 LED를 바라봤습니다. 깜박이는 불빛, 살아있는 증거, 혹한을 이긴 기술, 그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다시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갔다가 아침에 영하 38도로 올라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영하 38도는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작업등 아래 저는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경동나비엔 보일러의 외장 커버를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27년간 수백 대의 보일러를 분해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기계는 어젯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나사를 풀었습니다. 외장 커버가 열리자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첫인상은 간결함이었습니다. 독일 보일러처럼 과도하게 복잡하지도 않았고 일본 보일러처럼 정밀하게 분할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치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전원부였습니다. 일반적인 보일러는 전압 변동에 취약한 단순 정류 회로를 사용합니다. 220볼트가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180볼트가 들어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압이 너무 낮으면 작동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높으면 기판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달랐습니다. 기판 상단에 별도의 보호 회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SMPS라고 표기된 모듈이었습니다. Supernatural Power System. 저는 회로도를 추적했습니다. 확대경을 꺼내 기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력 전압이 180볼트 아래로 떨어지면 이 모듈이 자동으로 내부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부스터 회로가 전압을 끌어올렸습니다. 역전압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초과 전압을 흡수하는 보호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서지 보호 소자가 순간적인 과전압을 땅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외부 전압 안정 장치를 권장했습니다. ABR을 따로 구매하십시오. UPS를 설치하십시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기능을 보일러 내부에 넣었습니다. 현장에서 별도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전력망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연구했구나. 단순히 제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환경을 분석하고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압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변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220볼트에서 시작해 천천히 전압을 낮췄습니다. 200볼트, 190볼트, 185볼트. 보일러는 여전히 정상 작동했습니다. 180볼트에서 내부 팬 소리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SMPS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소는 계속되었습니다. 온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전압을 낮췄습니다. 175볼트, 170볼트. 일반적인 보일러라면 이미 멈췄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버텼습니다. 165볼트에서 드디어 안전 차단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기판은 멀쩡했습니다. 손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표준을 벗어난 환경을 표준으로 설계했구나.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연소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전압뿐만 아니라 바람도 문제였습니다. 강풍이 연통으로 역류하면 연소실 압력이 불안정해지고 화염이 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일러는 이때 안전을 위해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 안전 제일, 매뉴얼 준수. 그러나 러시아에서 보일러가 멈춘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안전한 정지보다 위험한 작동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팬 모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APS라는 공기압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Air Pressure Sensor. 일반적인 보일러에도 압력 센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이상 감지 시 작동을 멈추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센서는 달랐습니다. 역풍이 감지되면 센서가 즉시 팬 회전수를 높여 압력을 상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염을 끄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싸워 이기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일러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영하 38도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연통으로 역풍이 유입되었습니다. 보일러 내부 압력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3초 후 팬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염 관찰창을 통해 불꽃을 봤습니다.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푸른 불꽃이 춤을 추듯 요동쳤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압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환경을 회피하지 않고 환경에 대응한다. 이것이 이 기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린나이 본사와 두 번째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자 일본 본사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화면 너머 일본 엔지니어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기술 책임자, 품질 관리 담당자,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어제 논의한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했습니다. 귀사의 보일러는 러시아 전력망 변동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국제표준 IEC 규격을 준수합니다. 전격 전압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의 전압 변동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외부 전압 안정 장치를 설치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린나이는 완벽한 환경을 전제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을 벗어난 환경은 사용자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국제 표준을 지키는 것, 정밀한 설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나 러시아에서 표준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는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압 변동은 일상이었습니다. 역풍은 매일 밤 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기계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기계가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보일러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진과 회로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경동나비에는 내부에 SMPS 전압 보호 회로를 넣었습니다. 외부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APS 역풍 감지 센서로 자동 대응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측 기술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 회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초기 제조 단가 기준 약 8% 상승합니다. 그러나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년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저렴합니다. 일본 측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가스기기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기술을 상용화한 선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귀사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정밀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밀성보다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역풍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풍 시뮬레이터를 가동했습니다. 이 장비는 시베리아 극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장비였습니다. 연통으로 초속 28m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풍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린나이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보일러를 정상 가동시킨 후 역풍을 시작했습니다. 연소실 압력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정상 압력에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화염 관찰창을 통해 불꽃을 봤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초, 4초, 5초. 안전 센서가 작동하며 가스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제어판에 에러 코드가 표시되었습니다. 24 연소 안정성 이상. 매뉴얼대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쓸모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멈추는 것보다 위험하게라도 작동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역풍을 가했습니다. 초속 28m. 연소실 압력이 급등했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위험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염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보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초 후 팬소리가 변했습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APS 센서가 즉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역풍에 대응해 팬이 더 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공기를 밀어내며 압력을 상쇄시켰습니다. 화염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푸른 불꽃이 마치 폭풍 속에서 버티는 촛불처럼 버텼습니다. 2초, 3초. 압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팬과 바람이 균형을 찾았습니다. 5초 후 압력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화염은 다시 안정적으로 타올랐습니다. 보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러 코드도 없었습니다. 온수는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다. 설계 철학이 다르다. 린나이는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나비에는 위험을 돌파했습니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둘 다 훌륭한 기술이었습니다. 둘 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정밀한 조건에서 완벽을 구현한다. 한국은 불완전한 현실에서 생존을 구현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혹한과 바람, 그리고 러시아의 현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실험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도 작동하는 기계,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계를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내구성이었습니다. 혹한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을 버티는 것은 더 중요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일러 교체는 큰 공사였습니다. 겨울에는 교체가 불가능했고 여름에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설치한 보일러는 최소 10년은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열교황이었습니다. 보일러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품이었습니다. 이 부품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가 보일러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열교황이 분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야쿠츠크 사고 이후 저는 시베리아 전역의 보일러 상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 누수였습니다. 야쿠츠크에서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또 다른 신도시 단지였습니다. 설치 2년에서 3년차 제품들에서 열교황이 미세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 12건의 누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한 것은 수질이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물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았습니다. 석회질도 과다했습니다. 미네랄 농도가 기준치의 2배에서 3배였습니다. 이런 물이 열교황이를 통과하면서 내부 부식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수가 발생한 보일러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대부분 구리 열교황이 모델이었습니다. 독일산, 일본산 할 것 없이 프리미엄 제품들이었습니다. 구리는 열교황이 소재로 가장 선호되는 금속이었습니다. 열전 도율이 뛰어났습니다. 가공이 쉬웠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보일러 제조사들이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누수가 발생한 일본 린나이 제품을 분해했습니다. 열교황기를 꺼내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고급 구리 소재였습니다. 표면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정밀 가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자 문제가 보였습니다. 녹청이었습니다. 청록색 부식 흔적이 파이프 내벽에 퍼져 있었습니다. 구리가 물속 철분 및 산성 성분과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미세 균열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틈이었지만 물이 새어나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들도 확인했습니다. 독일 보쉬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레타 제품도 동일한 증상이었습니다. 모두 구리 열교황기였고 모두 2년에서 3년 차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구리는 열을 잘 전달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유럽의 물은 연수였습니다. 일본의 물도 정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구리가 10년,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시베리아의 물은 달랐습니다. 철분, 석회, 마그네슘이 가득한 경수였습니다. 이 물이 매일 열교환기를 통과하며 구리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제품은 어떨까? 저는 야쿠츠크로 돌아가 그 경동 나비엔 보일러를 다시 찾았습니다. 7동 3호 라인, 여전히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미 3년째 가동 중인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양해를 구하고 열교환기를 분해했습니다. 외장을 열자 열교환기가 보였습니다.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금속 표면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열교환기를 만든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리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가공 난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열전 도율도 구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스테인리스 열교황이 양산을 포기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교환기를 꺼내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에 자동 용접 흔적이 보였습니다. 균일한 용접 라인이었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구부러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꺼운 스테인리스를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구부렸을까?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부식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년간 러시아 경수를 견뎌낸 상태였는데도 깨끗했습니다. 미세 균열도 없었습니다. 누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집념이다. 효율 1%를 높이기 위해 구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버티기 위해 스테인리스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일본 린나이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열교황이 누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준비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일본 기술 책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누수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질이 예상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예상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러시아 수질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뜻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구리 열교황이는 유럽과 일본 기준으로는 15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경수 환경에서는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수 필터를 설치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환경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제품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황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경동나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열교환기를 사용합니다. 러시아 경수 환경에서 3년간 부식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별도 정수 장치 없이도 안정적입니다. 일본 측 기술 책임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는 열전 도율이 구리보다 낮습니다. 효율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였습니다. 효율 차이는 0.8%입니다. 실사용자는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내구성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혹한과 저수질 환경에서 안정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요한 것은 1% 효율이 아닙니다. 10년을 버티는 겁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본능이었습니다. 1%라도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기술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효율보다 생존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성능보다 확실한 내구성이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현장 설치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시베리아 전역에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기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도 일본도 좋습니다. 처음 2년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사가 거들었습니다. 나비에는 처음부터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또 다른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겨울철 긴급 출동입니다. 영하 30도에 새벽 3시에 나가야 하거든요. 나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들은 기술 데이터보다 강력했습니다. 실험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미 현장에서 끝나고 있었다. 기술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우세했을지 모릅니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일본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눈보라 속에서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는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구리는 아름다웠다. 정밀했다.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 강철은 둔해 보였다. 무거웠다. 가공이 어려웠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 보일러를 바라봤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황이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리를 쓰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가공이 쉽습니다. 효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환경을 연구했고 러시아에서 10년을 버틸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을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혀 녹았습니다. 그 눈송이처럼 구리는 아름답지만 쉽게 녹았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눈을 맞아도 녹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강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이 도시의 외곽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규모는 12천 세대였습니다. 러시아 주택 사업 중 최대급이었습니다. 사업 성격은 준정부 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보일러 공급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필수, 전압 변동 대응 능력 입증 필수, 10년 이상 유지 비용 최소화 입증 필수.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제출된 기술 사양을 평가하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난방 시장의 향후 10년 방향을 결정할 상징적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브랜드는 러시아 전역의 표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입찰 참여 기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보쉬, 일본 린나이, 이탈리아 베레타, 그리고 한국 경동나비엔 4개 기업의 경쟁이었습니다. 처음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각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독일 보쉬가 발표했습니다. 120년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1위 브랜드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았고 전압 변동 대응에 대한 구체적 솔루션이 부족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레타는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세련된 외관과 조용한 작동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극한 환경 테스트 데이터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린나이가 발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4K 화질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일본 본사 공장 장면, 품질 관리 시스템, 100년 가스 기술 역사.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린나이는 일본 가스 기기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컨덴싱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발표는 매끄러웠습니다. 데이터도 풍부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그들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가격도 낮췄습니다. 기존 견적 대비 12% 인하했습니다. 보증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2년을 추가해 총 5년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전압 안정 장치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과 연계한 장기 저리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한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저는 질문했습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전압 180V 조건 실증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일본 측 발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는 국제 표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러시아 특수 환경은 현지 설치 시 추가 장치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러시아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네바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볼코프 박사,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국제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적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고려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바강 위로 다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술자인가? 외교관인가? 다음 날 한국 경동나비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팀은 4명이었습니다. 일본 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트북 하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영상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애니메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혹한 실증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영하 42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전압 170볼트에서 250볼트까지 변동 테스트, 역풍 초속 30m 환경 테스트. 모든 것이 실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3년치 전압 변동 로그 데이터였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실제 운영 중인 보일러 127대의 누적 데이터였습니다. 고장률, 에러 발생 빈도, 유지 보수 이력,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수질 부식 가속 실험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수를 5년치 가속 순환시킨 실험 결과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의 내구성 데이터였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유지 보수 비용 분석표였습니다. 10년 총비용 계산이었습니다. 초기 구매가 전기료, 가스비, 수리비, 부품 교체비, 모든 것을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팀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를 연구했습니까? 한국에서 러시아는 먼 시장 아닙니까? 한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러시아 혹한을 이기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쉬운 시장이 아니라 어려운 시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린나이 브랜드, 외교적 안정성, 가격 공세, 나비엔 실전 데이터, 내구성, 현장 적응력.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평가하는가? 기업인가? 아니면 겨울인가? 러시아에서 보일러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생존 장비입니다. 12층 가구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2009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얼어 죽은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겨울을 평가한다. 브랜드가 아니라 생존을, 외교가 아니라 기술을. 저는 제안했습니다. 에너지부 회의에서 저는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서류로 결정하지 맙시다. 실제 혹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합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린나이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에 자신 있습니다. 한국 나비엔 측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무대는 실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영하 40도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극조온 시험장. 이곳은 러시아 군사장비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탱크, 항공기, 미사일 시스템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보일러가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장 온도계는 영하 41.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순, 시베리아 한파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밀려온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초속 25m로 불어댔습니다. 노출된 피부는 3분 안에 동상에 걸리는 날씨였습니다. 시험장 중앙 건물 안에 테스트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에너지부, 건설부, 주택공사 대표들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 5명도 왔습니다. 이 테스트는 공개되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2곳이었습니다. 일본 린나이, 한국 경동나비엔.
독일과 이탈리아는 테스트 조건을 보고 사퇴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린나이 측에서는 일본 본사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왔습니다. 나비엔 측에서는 한국 본사 기술연구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테스트 감독관으로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압 변동 테스트, 역풍 강풍 테스트, 복합 환경 테스트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데이터는 즉시 기록됩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아니라 생존으로 증명합니다. 시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압 스파이크 시험이었습니다. 정상 전압 220볼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보일러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압을 185볼트까지 급락시켰습니다. 러시아 외곽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전압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220에서 185로 떨어지는 급격한 하락선이 그려졌습니다. 린나이 보일러의 상태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제어판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40초 후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제어판에 에러 코드가 표시되었습니다. 203 전원 공급 이상. 재부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관찰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나비엔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상태등은 여전히 녹색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팬소리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SMPS 전압 보호 회로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소는 계속되었습니다. 온수 공급도 유지되었습니다. 온도계는 안정적으로 57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SNPS 진짜로 작동한다. 185볼트에서 1분을 버텼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압을 175볼트까지 낮췄습니다. 극한 조건이었습니다. 나비엔 보일러의 팬 소리가 더 변했습니다. 회전수가 조정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확인하며 무언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전압을 다시 220볼트로 올렸습니다. 정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린나이 보일러는 수동 재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나비엔 보일러는 자동으로 정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린나이 185배에서 40초 후 정지, 나비엔 175배에서도 연속 가동, 관찰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역풍 강풍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장 외부에 설치된 대형 송풍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연통으로 강풍을 불어넣는 장치였습니다. 초속 28m의 바람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풍 수준이었습니다. 두 보일러 모두 정상 가동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송풍기가 작동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연통을 통해 역풍이 유입되었습니다. 압력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정상 압력에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린나이 보일러의 화염 관찰창을 봤습니다. 불꽃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푸른 불꽃이 요동쳤습니다. 2초, 3초, 4초. 안전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가스 공급이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불꽃이 꺼졌습니다. 보일러가 정지했습니다. 제어판에 에러 코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칩사 연소 안정성 이상. 매뉴얼대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제일, 위험 감지 시 즉시 차단. 일본 측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정상 작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한 정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은 나비엔 보일러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역풍을 가했습니다. 초속 28m. 압력계가 급등했습니다. 화염 관찰창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1초 후 팬소리가 변했습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APS 공기압 센서가 즉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역풍을 감지하고 팬 출력을 높였습니다. 강한 바람에 맞서 더 강한 바람으로 대응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 촛불처럼 버텼습니다. 2초, 3초, 4초. 압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팬과 역풍이 균형을 찾았습니다. 5초 후 압력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불꽃은 다시 안정적으로 타올랐습니다. 보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러 코드도 없었습니다. 온수는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일본 측 엔지니어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두 보일러 모두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린나이는 안전을 선택했고 나비에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복합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악조건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전압 하락, 가스 압력 저하, 역풍, 저수질 조건. 실제 시베리아 겨울밤의 최악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압을 190볼트로 낮췄습니다. 가스 압력을 정상 대비 85%로 줄였습니다. 역풍을 초속 25m로 가동했습니다. 경수를 순환 공급했습니다. 린나이 보일러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자 즉시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스 압력이 낮아지자 재점화 시도를 했습니다. 1차 점화 실패, 2차 점화 시도 성공했지만 출력이 낮았습니다. 역풍이 시작되자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20초 후 안전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보일러가 정지했습니다. 여러 에러 코드가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E03, E11, E14. 복합 오류였습니다. 일본 측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야! 시베리아에서는 일주일에 2~3번 발생합니다. 다음은 나비엔 보일러였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했습니다. 전압 하락, 가스 압력 저하, 역풍, 경수 순환. 보일러 내부에서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팬 회전수 조정 소리, 가스 밸브 조절 소리, 펌프 작동 소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환경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조정했습니다. 전압이 낮아지자 SMPS가 작동했습니다. 가스 압력이 낮아지자 출력을 자동 조정했습니다. 역풍이 시작되자 APS가 팬을 높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어 작동했습니다. 불꽃은 흔들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온수 온도는 55도에서 52도로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공급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30초, 1분, 2분. 보일러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러 코드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강이 아니다. 설계의 집념이다.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린나이 복합 환경에서 20초 후 정지. 나비엔 복합 환경에서 2분 이상 연속 가동. 관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건 탱크 같군요. 다른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멈추질 않네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측 엔지니어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보일러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밀함이 아니라 강인함을, 안전한 정지가 아니라 위험한 생존을.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혹하는 공평하다.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오늘 답은 나왔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바강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멈춘 기계와 살아남은 기계, 안전과 생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계는 변명하지 않는다. 멈추거나 버티거나 둘 중 하나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 테스트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기술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린나이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만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급 단가 15% 인하. 이미 한 번 낮춘 가격을 다시 낮췄습니다. 무상 보증 2년 추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전압 안정 장치 무상 제공 확약. 모든 보일러에 AVR을 함께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 연계 장기 처리 조건 재확인. 이자율을 더 낮췄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현지 공장 설립 검토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조건으로 승부하겠다는 건가?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는 가격과 금융 조건에 주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공장 설립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청사 대회 의실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기술 테스트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린나이의 제안은 재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현지 공장이 설립되면 500명 이상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에너지 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번 입찰은 단순한 남방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카드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너지부 고위 인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단둘이 앉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볼코프 박사,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기술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인 외교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흥 공급자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는 왜 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결정이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테스트는 형식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7년간 기술자로 살아온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기록한 모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작동한 보일러, 전압 175V를 견딘 SMPS, 역풍 속에서 살아남은 APS, 3년간 부식 없이 버틴 스테인리스 열교황이, 복합 환경에서 2분을 버틴 생존 기계.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 나비엔 측에 대응이 왔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유지비 총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초기 구매가는 린나이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유지비를 합산하면 나비엔이 낮았습니다. 고장률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품 교체 빈도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률 통계 비교였습니다. 러시아에서 3년간 운영된 127대의 데이터였습니다. 평균 고장률 0.8%, 긴급 출동 건수 연간 3건, 부품 교체율 연간 1.2%, 업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한 지역 AS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주요 도시 5곳에 서비스 센터 설립, 러시아어 가능 기술자 양성, 24시간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부품 현지 재고 확보. 네 번째는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을 한국 본사로 초청해 교육,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전문가 양성, 기술 이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제안서 마지막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판매가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겨울을 견디고 싶습니다. 이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종 결정 전 마지막 기술 검토 회의였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테스트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는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일러는 생존 장비입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압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역풍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복합 환경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10년 총비용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러시아 극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경동나비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 가격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초기 가격은 린나이가 낮습니다. 그러나 10년 총 비용은 나비엔이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적 판단만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일주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나비엔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보일러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실패한 약속일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브랜드인가? 겨울인가? 외교인가? 생존인가? 가격인가? 생명인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제 모든 신념을 담기로, 기술자로서 제 양심을 지키기로,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12천 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생존 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방 책상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72페이지였습니다. 모든 테스트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저는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러시아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생존 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내용 요약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전압 변동 대응 능력 한국 경동나비엔 우위, 근거 185배 이하에서도 연속 가동, 내부 SNPS 시스템 검증, 역풍 대응 능력 한국 경동나비엔 우위, 근거 초속 28년 역풍 환경에서도 연소 유지, APS 자동 대응 확인, 열교황이 내구성 한국 경동나비엔 우위, 근거 스테인리스 소재, 러시아 경수 환경 3년 부식 없음, 초기 비용 일본 린나이 우위, 근거 단가 12% 낮음, 금융 조건 유리, 장기 유지비 한국 경동나비엔 우위, 근거 10년 총 비용 18% 낮음, 고장률 절반 수준, 그리고 결론 항목.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27년 경력이 이 한 문장에 담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생존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할 경우 경동나비엔 제품을 권고합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12천 가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서명은 잉크가 아니라 책임으로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정부 청사 대회의실.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코프 박사, 이 결론에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 27년 경력을 걸고 확신합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경제적 고려, 외교적 고려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적 판단만 했습니다. 겨울을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참모들과 잠시 논의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3일 후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일본 린나이 대표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공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브리핑룸.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도시 12천 세대 난방 시스템 공급 사업 입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잠시 침묵. 혹한 지역 실증 테스트 결과와 기술 전문가 평가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난방 시스템 공급사는 한국 경동나비엔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린나이 대표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겨울은 정밀함보다 강인함을 선택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현장 설치 기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이번 겨울은 안심해도 되겠군요. 그 말이 모든 수치보다 강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바강 위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눈이 영하 40도의 칼날이 된다는 것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기업의 편이 아니라 겨울의 편에 섰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야쿠츠크의 영하 45도, 멈춘 보일러들과 살아남은 한 대, 구리와 강철의 전쟁, 입찰과 압박, 그리고 오늘의 결정.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말했던 문장, 환경을 탓하지 말자. 그 말이 러시아에서 증명되었다.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2천 가구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로젝트 이후 러시아 시장이 변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극동, 시베리아, 우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형 주택단지가 연속으로 나비엔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통계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었다. 시장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 선정이었습니다. 난방기기 부문 소비자 투표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은 판매량이 아니라 신뢰로 결정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제품인가?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비엔인가? 브랜드가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경동나비엔 CEO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러시아 겨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견디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를 이해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 무렵 북미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저탕식 온수기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큰 탱크에 물을 데워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았지만 미국인들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콘덴싱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기열을 회수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본 린나이가 강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단련된 기술이 미국의 욕실을 바꾸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평가가 흥미로웠습니다. 가스비가 20% 줄었다. 고장이 거의 없다. 겨울에도 온수가 끊기지 않는다. 러시아 혹한에서 검증된 내구성이 미국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비가 폭등했습니다. 영국, 독일 가정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난방비가 3배로 올랐습니다. 그때 주목받은 기술이 콘덴싱이었습니다. 배기열 회수로 효율 98% 달성. 실제 가스비 절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유럽은 보일러 종주국이라 불렸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100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주국은 역사이고 선도국은 현재다. 한국 나비엔이 유럽 시장에서도 급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제품을 봤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난방에서? 전자제품 강국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난방은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유럽과 일본 기술을 표준으로 여겼습니다.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한을 연구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그 집념이 러시아를 설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다시 야쿠츠크를 방문했습니다. 7년 전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7동 3호 라인. 처음 한국 보일러를 본 곳이었습니다. 그 보일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7년째였습니다. 저는 관리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장 난 적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그 보일러 앞에 섰습니다. 녹색 LED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영하 45도를 견뎌낸 그 불빛처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기계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실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혹한을 연구한 그들에게, 환경을 탓하지 않은 그들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설계를 봅니다. 철학을 봅니다. 생존을 봅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세계 최고의 시험장이었습니다. 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쿠츠크 하늘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차가운 눈. 그 눈 속에서도 12천 가구가 따뜻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수십만 가구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을 연구했다. 그리고 세계를 데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러시아 혹한을 이긴 한국 기술의 집념이 느껴지셨습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은 가장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고 가장 강한 기술로 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